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13번째 원자번호 13번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은 호일부터 주방 도구, 다양한 합금, 심지어 백신까지 온갖 곳에 사용되고 있는 금속 원소입니다. 알루미늄에 대한 모든 마이너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소듐과 나트륨의 명칭에서 왜 우리만 이런 애매한 명칭이 혼합되어 있는가 억울하셨다면 알루미늄에서 우리가 몰랐던 꼬여있는 명칭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소의 이름 중 복잡한 형태는 크게 세 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주 보여서 더욱 불편한 경우입니다. 소듐과 나트륨, 포타슘과 칼륨처럼 완전히 다른 명칭부터 어느 순간 표준어가 변경된 절마늄과 게르마늄, 아이오딘과 요오드 등이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는 분명 명칭과 원소 기호가 너무나 달라 쉽사리 연상되지 않지만 자주 듣기 힘들고 잘 몰라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텅스텐은 W, 주석은 tin이라는 이름과 함께 SN, 안티모니는 SB, 그리고 철은 FE로 표기되는 것이 해당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우가 바로 뭐가 다른지 우리는 그냥 잘 몰라 아무 생각 없던 경우입니다. 알루미늄일까요? 알루미늄일까요? 발음만 애매하기에는 영어 철자마저 둘은 구분됩니다. 심지어 검색기에서 두 단어를 검색해본다면 표준어인 알루미늄보다 오히려 알루미늄이 더 많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의 시작은 명반이라 불리는 앨럼에서부터입니다. 명반은 아주 먼 과거부터 유용하게 사용되었던 광물 자원입니다. 명반을 두고 국가 간의 경제적 충돌 등이 발생하기도 했을 정도죠. 명반의 전통적인 사용법 중 하나는 양모를 비롯한 섬유의 염색입니다. 밝고 선명한 색으로 안료를 착색시키기 위해서는 명반을 혼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아름다운 결정을 만드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아서 학교에서도 명반 결정 키우기 실험을 체험하는 경우도 많은 물질입니다. 명반에서 시작되는 알루미늄의 발견 과정을 살펴본다면 명칭의 애매함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사용되던 명반을 비롯한 물질을 칭하는 용어는 1790년 무렵 알루미나로 확립됩니다. 보편적으로 A로 끝나는 금속 물질의 이름은 산화물을 지칭합니다. 알루미나는 명반 혹은 알루미늄 산화물들을 일컫는 말이 됩니다. 이후 1807년 다시 등장하는 험프리 데이비경이 전기분해를 통해 금속 알루미늄을 최초로 분리합니다. 당시에는 순수한 알루미늄 금속만을 분리하진 못했으며 확인한 결과 포타슘이나 소듐이 불순물로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토양 여러 광물에 필수 요소로 혼합되어 있는 원소들인 만큼 전기분해에서 함께 합금으로 얻어지게 된 것이죠. 데이비경은 1808년 이에 대한 명칭을 제안합니다. 비록 완벽하게 분리하지 못했지만 당시 발견된 여러 원소들에 대한 이름을 제안하는데 규소를 의미하는 실리시움, 앨럼에서 분리된 알루미늄, 지르콘에서 분리되는 지르코늄과 붕소의 다른 이름이었던 글루시움이 여기 해당합니다. 1812년 결국 알루미늄 산화물인 알루미나에서 분리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해석에서 원소 이름은 알루미늄으로 정리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알루미늄과 알루미늄으로 사용되다 1925년 당시 가장 권위 있는 학회였던 미국 화학회에서 일반적인 금속 전미어인 IUM을 붙여 알루미늄을 사용하기로 협의합니다. 이 결과는 1990년 모든 도량형과 화학물질의 표준화 기준이 되는 IUPAC에서 알루미늄을 공식 용어로 확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순수한 알루미늄의 분리와 생산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데이비경의 발견 이후 명칭이 확정되기까지의 기간 동안 두 명의 화학자가 가장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 처음은 알루미늄 발견자로 보통 이야기되는 웨르스테드입니다. 하지만 웨르스테드의 알루미늄 역시 포타슘이 불순물로 혼합되었다는 것이 불꽃 반응 등에서 관찰되며 웨르스테드의 동의를 얻은 프리드리히 웰러가 연구를 이어나가 1845년 알루미늄을 분리합니다. 현재는 둘 중 누가 알루미늄의 최초 분리 성공자인가에 대해 한 명을 콕 집어 언급하지 못합니다. 이들의 분리는 물이 함유되지 않은 무수염화 알루미늄을 녹여 금속 소듐이나 포타슘을 이용해 금속 알루미늄이 생성되도록 반응시킨 방식입니다. 전자를 잃기 쉬운 소듐이나 포타슘이 알루미늄 이온에게 전자를 건네줘 금속 형태로 만들어지도록 접근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꼭 무수염화 알루미늄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혼합된다면 제대로 생성될 수가 없으며 어떻게 하면 흡습성을 갖는 염화 알루미늄을 무수 상태로 유지할 것인가가 관건이었는데 이후 이어지는 알루미늄의 대량 생산법 개발은 무수를 기준으로 반환점을 맞이합니다.
가장 유명한 알루미늄 대량 생산법의 명칭은 홀 에루 프로세스입니다. 미국의 찰스 마틴 홀과 프랑스의 폴 에루가 각각 독립적으로 같은 시기 개발한 방식입니다. 홀의 사진이 유독 어리게 보이며 노년의 사진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홀이 17살에 개인적으로 연구를 시작해 22살에 성공해 특허를 출원했기에 당시의 사진이 가장 큰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홀은 플루올이나 알루미늄 광석인 빙정석을 이용했습니다. 염화 알루미늄은 흡습성이지만 플루올이나 알루미늄은 물과 전혀 반응하지 않습니다. 결국 무수물을 만드는 노력을 줄였으며 여기에 플루올이나 알루미늄 물질을 추가로 혼합해 녹인 후 전기분해를 통해 알루미늄이 얻어집니다. 홀과 에루는 각각 특허를 출원했으며 이들의 특허 싸움과 사업화는 여러 과정을 겪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알루미늄의 출처는 보크사이트라는 광석입니다. 보크사이트는 프랑스의 레보 지방에서 출토되던 광물이었으며 이로 인해서 보크사이트라는 이름을 갖습니다. 하나의 광물이 한 종류의 물질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최소 3종 이상의 광물이 혼합되어 이루어진 형태입니다. 이들은 각각 깁사이트, 보헤마이트, 다이어스포어라는 광물명을 갖는데 공통적으로 셋 모두 알루미늄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갈색으로 보이는 외견은 철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크사이트의 약 45%는 알루미늄 광물로 되어 있으며 4톤의 보크사이트로부터 무려 1톤의 알루미늄 금속이 생산됩니다. 1톤의 알루미늄 금속은 6만 개 이상의 캔을 제작할 수 있는 양이며 지금도 끝없이 알루미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매일마다 분당 12만 3천 개 이상의 알루미늄 캔이 재활용되고 있는데 유독 알루미늄 재활용에 진심인 것은 알루미늄 캔 1개를 재활용하면 100와트 전구를 4시간 이상 연속해서 켜거나 TV에 3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초기 프랑스에서는 알루미늄을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한 금속으로 취급했다고 합니다. 원소 관련 이야기에 관심 있으셨던 분이라면 나폴레옹이 알루미늄을 너무나 사랑해서 손님을 초청했을 때 본인은 알루미늄 식기를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금이나 은 식기를 주었다고도 합니다. 여기에도 약간의 오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아닙니다. 나폴레옹이 살아있던 기간 동안에는 알루미늄이 발견되고 웨르스테드에 의해 최초의 분리가 성공한 수준이었지 식기를 만드는 등의 고난이도 작업은 불가능했습니다. 황제 나폴레옹 1세의 조카였던 나폴레옹 3세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는 알루미늄으로 주화를 만들기도 하는 등 알루미늄에 진심인 남자였습니다. 알루미늄 생산은 현재도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보크사이트를 채굴해 산화 알루미늄을 분리하고 처리한 후 전기분해를 통해 알루미늄 금속을 얻습니다. 이후 잉것 형태로 만들어 유통되는데 단계별로 사용되는 에너지를 각각 봐도 전기분해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요됩니다. 전체 과정의 에너지 소모량은 알루미늄 금속 1kg당 190에서 230메가줄에 해당합니다.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우리의 친구 TNT로 대체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TNT 1kg을 폭발시키면 4.2메가줄의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결국 알루미늄 금속 1kg을 얻기 위한 에너지량은 무려 54kg의 TNT를 폭발시켰을 때의 방출 에너지와 같습니다. 여러 단계의 알루미늄 생산 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은 전기분해를 이용한 금속 형태로의 변환이었습니다. 만약 재활용을 하게 된다면 95%의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루미늄은 가장 재활용이 필요한 물질로 꼽힙니다. 매일 하는 분리수거가 도대체 의미가 있긴 할지 의구심이 들 때는 알루미늄이 정말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해결책이라는 것을 떠올려 봅시다. 원소와 우주의 이야기로 넘어간다면 알루미늄은 달 탐사와 정착의 핵심 원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달에도 대기가 있긴 하지만 매우 희박하며 그마저도 대부분 수소, 네온, 아르곤과 같이 호흡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체들입니다. 하지만 달에는 실제로 산소가 풍부합니다. 단지 기체 형태가 아니어서 호흡에 사용할 수 없을 뿐이죠. 달 표토를 구성하는 광물 형태들을 본다면 절반가량이 이산화규소인 실리카, 그리고 바로 다음을 최대 27%의 비율로 산화 알루미늄이 뒤따릅니다. 그 외에도 철이나 망가니즈, 칼슘 등 다양한 금속 원소들이 산소와 결합한 형태로 달을 구성합니다. 이를 환산한다면 달의 표토 중 45%는 산소라 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의 생산 과정을 떠올린다면 전극을 통해 제공된 전류는 액체 형태의 산화 알루미늄에 전달되어
금속 알루미늄과 기체 산소로 분리됩니다. 지구에서의 과정은 금속을 얻기 위한 목적이었던 만큼 산소는 부산물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달에서 같은 반응을 한다면 산소가 주요 생성물이 되고 추출된 알루미늄 혹은 기타 금속들은 건설 자재 등으로 유용한 부산물이 됩니다. 역할이 뒤바뀌게 된 셈입니다. 채굴에 사용하기 어려운 달 깊숙이 매장된 단단한 암석물질 산소를 제외하고 표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표토만 고려한다면 몇 가지 추정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달 표토에 제곱미터당 약 630kg의 산소를 포함하여 평균 1.4톤의 광물 원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사는 인간이 생존하려면 하루에 약 800g의 산소를 호흡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630kg의 산소가 있으면 한 사람을 2년가량 생존시킬 수 있습니다. 달에 있는 표토의 평균 깊이가 약 10m이고 여기서 모든 산소를 추출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약 10만 년 동안 지구상의 80억 인구 모두를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산소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상징적인 반사판을 제작하는 데 사용되었던 원소 베릴륨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중력을 이겨내고 우주까지 먼 거리를 날아가야 하는 만큼 가벼우면서 강한 금속이 필요해 베릴륨이 기본 골격을 이뤘으며 표면을 매우 얇은 금으로 코팅해 금빛 모습이 완성됩니다. 금으로 코팅하는 것은 단순히 멋있어 보이거나 부식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적외선을 비롯한 장파장 전자기파를 검출하기 때문에 이 파장 영역에 대한 반사가 뛰어난 금이 최적의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가시광선이나 다른 빛을 반사시켜 분석하기 위해서는 금보다 다른 재료가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물질은 스펙트럼에서 보이듯 바로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을 이용한 천체 망원경의 제작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칠레 아타카마 사막의 산 꼭대기에 설치되는 거대 마젤란 망원경입니다. 이미 제작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고 혹은 취소된 다양한 망원경이 있습니다. 그중 제2 라그랑주 포인트에 위치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거대 마젤란 망원경에 비해 아주 작은 크기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에 분할된 너비 6.5m의 거울을 제작하는데 약 8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거대 마젤란 망원경에 8.5m에 이르는 주 거울을 주조하는 작업은 약 18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주 거울의 기본 형태는 열 팽창률이 낮고 내구성이 뛰어난 붕규산 유리로 제작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표면에는 가시광선 반사에 탁월한 100나노미터 두께의 알루미늄 코팅이 적용됩니다. 알루미늄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알루미늄 27입니다. 원자 번호와 같이 13개의 양성자에 14개의 중성자가 함께 핵을 이루고 있는 형태입니다. 알루미늄 역시 다양한 중성자 개수를 갖는 동위 원소들이 존재하지만 안정한 형태는 알루미늄 27뿐입니다. 그 외의 주요 동위 원소는 우주에서 생성되는 핵인 알루미늄 26입니다. 알루미늄 26가 주요 초기 열원이기 때문에 행성계의 초기 진화에 중요합니다. 자연스레 알루미늄 26를 우주에서 혹은 지구에서 관찰하는 것이 많은 과거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하라 사막의 에르그체흐 지역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운석인 에르그체흐 002에서도 46억 년 전 행성의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한 알루미늄 26가 원시 태양계에 불균등했다는 사실이 아주 최근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의외로 알루미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곳은 지구 상층 대기입니다. 좋은 의미는 아니죠. 우주선 잔해가 지구로 떨어져 내려오며 타오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원소들이 지구 대기에 퍼집니다. 고열로 인해 증기로 분해된 후 응집되어 나노 크기의 알갱이를 이루어 떨어지거나 하늘을 떠돌게 됩니다. 유성의 낙하로부터 형성되는 원소들과 비교했을 때 황산 에어로졸의 약 50%는 금속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의 구성 비율에서 명확한 차이와 증거가 확인됩니다. 높은 알루미늄 함량과 함께 몇 종류의 금속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알루미늄과 리튬의 농축은 우주선 본체와 리튬 이온 배터리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리튬 합금이 타서 발생한 것으로 설명됩니다. 흔히 보기 어려운 나이오뷴과 하프늄은 우주선 추진부 등에 사용되는 초내열성 합금인 C103과 일치하는 비율이었습니다. 더욱이 유성에서는 보기 힘든 금속인 구리의 성층권 함량은 우주선에서 나온 것 외에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우주 쓰레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요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속 금속들의 함량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위기감이 들게 합니다.
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속은 공기와 물에 노출되면 산화됩니다. 그 결과는 흔히 녹이라 부르는 벗겨지고 깨진 형태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철의 경우 박편처럼 쪼개지고 바스러지는 적색의 산화철로 변합니다. 함석 제조 등에 사용되는 아연 역시 산화되면 녹슬어 바스라집니다. 은은 하얗거나 어두운 색으로 점차 변색되는 녹이 만들어져 빛을 잃게 되고 구리나 청동은 푸른색의 녹으로 변화하며 매끄러운 표면을 잃게 됩니다. 쉽사리 녹슬지 않지만 가열을 통해 산소와 결합시키면 검게 변색되거나 다양한 색상으로 바뀌는 텅스텐이나 나이오뷴 등도 녹슬게 됩니다. 하지만 산화 알루미늄의 녹은 조금 독특합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산화 알루미늄 분말의 경우 하얀색 가루 형태가 일반적이지만 금속 표면에 형성되는 산화 알루미늄 층은 다른 금속처럼 부서지거나 벗겨지지 않습니다. 어떤 금속 표면에 추가적인 산화를 방지하는 보호 장벽 역할을 할 수 있는 산화물층을 생성할 수 있는 세 가지 알려진 원소와 결과물이 있습니다. 바로 산화 크로뮴, 이산화 규소, 마지막으로 산화 알루미늄입니다. 특히 산화 크로뮴은 녹슬지 않는 철 합금인 스테인리스 강의 핵심 원소로 첨가되어 철 표면을 산화 크로뮴 막으로 뒤덮어 손상을 방지합니다. 긁히거나 벗겨져도 다시금 산화 크로뮴 막이 형성되어 녹을 방지하죠. 산화 알루미늄의 독특한 점은 단순히 녹을 방지하는 것 이상입니다. 산화 알루미늄을 약 2에서 3나노미터 두께의 충분히 얇은 층으로 만들면 상온에서도 액체와 같은 흐르는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금속 산화물이 부서지기 쉽고 균열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산화물 코팅이 된 알루미늄은 균열을 일으키지 않고 길이를 2배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산화 알루미늄 막이 기술적으로는 유리의 일종이지만 충분히 얇으면 액체처럼 움직이며 표면을 완전히 코팅하기 때문입니다. 산화 알루미늄 구조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알파 알루미나 구조입니다. 알루미늄과 산소가 일정한 결정성을 갖고 연결되는 망상 구조인데 알루미늄을 둘러싼 산소들이 팔면체 형태를 이루며 서로 모서리를 공유하는 형태로 쌓여나갑니다. 만약 알루미늄 중 일부가 다른 금속 원소로 바뀌게 된다면 특징적인 색상을 갖습니다. 모스 굳기계에서 구의 굳기도를 갖는 매우 단단한 광물로 배우기도 하며 강옥이라는 이름보다 루비와 사파이어라는 보석류로 유명합니다. 높은 결정성과 함께 특유의 색상을 보이는 에너지 상태는 강옥을 레이저에 사용되도록 만듭니다. 루비의 준안정 상태를 이용해 694.3나노미터의 빛을 만들어내는 레이저는 유용합니다. 정확히는 알루미늄과 산소, 그리고 소량 첨가된 크로뮴이 만들어내는 색상입니다. 알루미늄은 13족에 속하는 원소입니다. 명칭상은 단순히 붕소족 원소들이라 부릅니다. 2023년 노벨 화학상의 주제였던 양자점에서처럼 13족 원소들은 15족 원소와 함께 결합해 반도체 특성을 갖는 유사 14족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물질 중 구성 요소에 따라 만들어내는 빛의 파장도 다양합니다. 13족과 15족의 큰 원소들인 인듐과 인이 결합한 인화인듐은 적외선의 빛을, 갈륨과 비소의 결합인 비화갈륨은 붉은색 빛을 만드는 LED의 재료입니다. 워낙에 발견이 어려워 그 자체로 노벨 물리학상의 주제이기도 했던 청색 LED는 갈륨과 질소가 만드는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갈륨보다도 더 작은 원소인 알루미늄을 이용하면 무엇이 될까요? 이제까지의 경향처럼 더 짧은 파장의 빛이 만들어질까요? 얼마 전 질화 알루미늄 위에 질화 알루미늄 갈륨을 적층한 방식으로 271.7나노미터 파장을 갖는 자외선 광원이 탄생했습니다. 이제껏 만들어냈으며 사용할 수 있는 파장 중 가장 짧은 파장을 갖는 LED입니다. 알루미늄은 루비에서 시작해 극단파 자외선의 발생마저 가능한 원소입니다. 알루미늄의 특징은 강옥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특정한 표면에 물이 맺히게 하거나 얼음이 형성되는 시작점이 되도록 제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연구 분야입니다. 단백질을 비롯해 특정한 작용기를 갖거나 표면이 움푹 파이고 긁힌 결함이 있는 경우 원활히 이루어지죠. 그중 알파 알루미나 구조의 강옥은 높은 격자 일치와 결정하도로 인해 가장 높은 얼음핵 생성 활성을 갖는 물질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얼음의 육각형 결정 구조와 강옥의 높은 결정질 표면의 조합은 다른 알루미나 샘플보다 더 따뜻한 온도에서 결빙을 위한 핵 생성에 작용합니다. 이처럼 표면에서의 알루미늄은 무언가를 성장시키는 시작점으로 유용합니다.
특별히 울트라블랙 소재를 개발하려는 의도는 없이 전도성 물질에 탄소 나노튜브를 성장시켜 전기적 및 열적 특성을 강화하려는 실험을 하던 중 알루미늄 호일을 소금물에 담그면 산화물층을 제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산화물층이 없는 순수한 알루미늄 표면을 이용해 100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알루미늄 위에 탄소 나노튜브를 성장시키는 기술이 발견되었으며, 더 놀라운 점은 반타블랙보다도 어두운 빛의 99.995%를 흡수하는 울트라블랙 표면이 만들어집니다. 약 25억 원 가치로 추산되는 16.78캐럿의 천연 노란색 다이아몬드를 기록상 가장 검은 물질인 탄소 나노튜브 기반 물질로 코팅한 장면입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이후 어떻게 복구되었을지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습니다. 알루미늄은 금속입니다. 그것도 가벼운 금속이며 알루미늄 호일을 떠오르면 무르고 연약한 듯 싶지만, 알루미늄의 특이한 점은 다른 금속 원소 등과 혼합되어 합금을 이루면 갑자기 엄청난 강도를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갑옷을 갖는 생명체도 존재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에 서식하는 생물 중 하나인 히론델리아 기가스는 마리아나 해구의 극고압 조건에서 서식하는 양강류인 엽새우의 일종입니다. 포획된 히론델리아 기가스의 외골격을 분석한 결과 붉은색과 녹색으로 각각 표지된 칼슘과 알루미늄이 관찰되었습니다. 알루미늄은 바닷물에 풍부하지 않아 구하기 어렵지만 해양 퇴적물에는 풍부합니다. 이를 이용해 히론델리아 기가스는 수산화 알루미늄 젤 형태로 몸을 덮어 심해 압력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완화하고 외골격이 탄산 칼슘으로 침출되어 분해하는 것을 방지해 살아남습니다. 알루미늄 갑옷을 갖도록 진화한 생명체도 있는 셈입니다. 단단한 갑옷이라면 현대 시점에서 방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두터운 금속으로 이루어진 방탄 소재가 아닌 투명하지만 총알을 막을 수 있는 방탄 유리에서 알루미늄이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방탄 유리는 유리판 사이에 폴리카보네이트 라미네이션을 통해 충격을 수직 방향으로 완화시켜 작동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도 것입니다. 0.50BMG와 같은 대구경 철갑탄은 평범한 방탄 유리로 막을 수 없습니다. 수십 센티의 방탄 유리도 그냥 뚫려버립니다. 하지만 알루미늄 합금으로는 저지가 가능하죠. 그렇다면 알루미늄으로 방탄 유리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투명하면서 튼튼하고 가볍게 말입니다. 불가능할 듯 싶지만 알루미늄은 가능했습니다. 산소와 질소가 알루미늄과 결정성을 이루며 결합하는 산질화 알루미늄은 알론이라고도 불리는 투명 알루미늄 유리입니다. 테스트 결과 조금 전 봤던 방탄 레벨 10의 0.50BMG마저 4cm 두께의 산질화 알루미늄 방탄 유리로는 완전한 방어가 가능했습니다. 투명한 알루미늄이라지만 결국 질소 첨가된 알루미늄 산화물의 형태로 금속은 아닙니다. 이제까지의 흐름상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투명한 알루미늄도 등장했습니다. 일반적인 조건은 아니지만 강한 X선이 알루미늄에 쪼여지면 투과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X선이 알루미늄 원자 주위에 자유전자를 날려보내고 심지어 내부의 전자들까지 주위로 흩뿌려 퍼뜨리며 X선 진행 경로에 알루미늄 원자핵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장애물도 남지 않게 됩니다. 가시광선부터 모든 빛이 투과해 완전한 투명은 아니지만 X선 투과성이 있는 금속이라는 특별한 성질이 나타납니다. 최근 토성에서 X선이 방출된다는 측정 결과도 나왔는데 다양한 천체의 종류가 있듯 X선에 대한 투명도는 우주에서 무언가를 관찰하는 데 사용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원자로 분자를 이해하고 이로부터 물질을 설계하고 합성합니다. 원자의 특징은 그 원자가 얼마나 많은 전자를 갖고 있는가에서부터 뻗어나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염화이온은 18개의 전자를 갖는 음이온성 입자이며 전자들이 채워질 수 있는 오비탈에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전자를 채워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자이며 학교에서 배우는 가장 보편적인 이론이자 유용한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규칙을 벗어난 기묘한 물질들도 있습니다. 원자로 원자를 만들어 분자를 구현해 실제 분자를 이해한다는 새로운 화학 원리에서 소개한 적 있는 것처럼 원자들이 모여 만들어졌지만 원자와 유사한 성질을 보이는 초원자입니다. 초원자 중 가장 매력적인 것은 13개의 알루미늄이 클러스터를 이루며 형성하는 Al13- 음이온입니다. 완벽한 정20면체 대칭 구조에 정중앙 알루미늄 원자가 하나 추가로 위치한 아름다운 모습이며 40개의 전자로 모든 오비탈이 가득 찬 닫힌 껍질 전자 구성을 갖습니다. 심지어 경계 오비탈 간격인 에너지 간격이 너무 커서
비활성 기체와 유사한 안정성과 화학적 비활성을 갖습니다. 40개의 전자를 채워 넣을 때도 원자들이 만든 원자 같지만 원자가 아닌 초원자이기에 오비탈의 순서 등이 이제까지 여러분의 상식을 벗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클러스터의 전자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젤리 모델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양의 원자핵들을 공간 전체에 걸쳐 양전하의 균일한 분포로 취급하고 원자가 전자를 균질하고 비편제화된 전자 밀도로 취급하는 양자역학 모델에 해당합니다. 금이 붉게 보이는 등 플라스몬 이론이 탄생하는 과정에서도 초원자는 유사성을 갖습니다. 알루미늄이 사용된 신기한 증명을 하나 소개하자면 상대성 이론의 실험적 증명입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는 2019년 주파수 불확실성으로 단일 알루미늄 이온을 측정하는 양자 논리 시계를 개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루비듐 원자 시계나 세슘 원자 시계보다도 더 정확한 시계입니다. 이 정밀 시계를 이용해 확인하고 싶었던 것은 빠르게 움직이면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상식적인 상대성 이론의 이야기 외에도 높은 곳에 시간이 빠르게 간다는 것을 측정하고 싶었습니다. 단 하나의 알루미늄 이온이 고립된 시계 2개를 제작해 주파수 변화를 통해 실제로 운동과 시간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실험실에 위치하는 2개의 시계를 75m 길이의 광섬유로 연결해 33cm의 높이 차이가 나도록 설치해 관찰합니다. 이 실제적인 높이 차이 규모에서 분명 높은 계단에 서 있는 사람이 아주 작은 정도지만 더 빨리 나이 든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되었습니다. 단 2개의 알루미늄 알갱이만으로 증명된 상대성 이론입니다. 알루미늄은 지각에서 가장 풍부한 금속이기 때문에 충전식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는 차세대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 큰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이온 전지의 음극 재료는 리튬의 부피 용량을 4배 가까이 능가해서 기대되며 알루미늄 이온 전지의 이온성 액체 전해질은 리튬과 달리 불연성이어서 더욱 안전합니다.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는 5,000회 반복 사이클에서도 초기 용량의 88%가 유지되는 등 알루미늄 배터리도 리튬에서 소듐, 마그네슘을 넘어 가장 강력한 전지의 한 종류로 꾸준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온 배터리들 이후 배터리는 더 이상 발전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새로운 방식으로 홀전자 화합물인 라디칼을 이용한 방식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리튬이나 소듐과 같이 작고 적은 전자를 가지며 결합이 어려운 원소보다는 알루미늄과 같이 조금 더 크고 다양한 물질을 형성할 수 있는 금속이 적합합니다. 라디칼 알루미늄 이온 배터리는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지만 우리가 도달할 곳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루미늄 하면 백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백신 때문에라도 우리 모두는 매년 몸에 알루미늄을 주입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백신이 더욱 강하고 오래가는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백신 촉진제 혹은 보조제로의 사용입니다. 항원 물질을 주입할 때 독립적인 형태로는 분해되거나 배출되는 등 장기간 적용이 어렵습니다. 알루미늄 이온이나 엘럼의 형태로 보조제가 혼합되어 주입되는 경우 항원은 이들과 정전기적으로 응집되어 안정화되고 더욱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몸과 작용할 수 있습니다. 70여 년이 넘는 이전부터 상용화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물질인 만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세대를 넘어 완료되어 우리들의 보건을 유지하는 데도 알루미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알루미늄과 알루미늄의 명칭 혼용은 소듐 나트륨 사태의 외국 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억울할 필요 없겠죠. 알루미늄은 지구상에 매우 풍부한 원소지만 금속으로 만드는데 심각할 정도로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어서 재활용이 필수인 금속 원소입니다. 이온, 금속, 합금, 결정 등 사용되지 않는 형태가 없으며 빠지는 곳이 없는 중요한 금속 원소이기도 합니다.